오늘 우리 K 증시는 이번 주 유종의 미 내지는 해피엔딩을 기대하기에는 외부 상황부터가 완전히 엉망진창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일단 위안을 삼고요. 아니 우리 K 증시는 참 그 집으로 치면은 창문, 대문 그리고 베란다 문, 다용도실 문까지 전부 열려 있고 뚫려 있는 현실인데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안에서 난방을 잘한다고 한들 추위를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한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다 또 장중에 이라크 폭격까지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바깥 기온을 마이너스 10도가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이고 거기서 10도를 더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훈훈하게 마감이 되냐고. 일단 간밤에 미국 CPI가 너무 높게 나온 거 그리고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급락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코프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도 급락. 여기다가 이제 장중에는 주말 대만 총통선거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거기다 이라크 폭격이라는 우박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피하려면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에 대응을 하려면 이미 너무 늦는다. 심지어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까지 공휴일에다 휴장이야. 마틴 루터 킹인지 버거 킹인지 하여튼. 아, 일단 간밤 CPI를 보면은 이거는 뭐 오늘 마바라들이 하루 종일 약 파는데 써먹었을 테니까 내가 종목 찍은 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말이야. 미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막 면피로 써먹었는데 하여튼 수치를 먼저 보면은 정말 수치가 수치스럽게 나왔다.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은 수치가 낮을수록에 좋은 건데 그럼 높았다는 소리겠죠? 일단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0.3%가 상승해가지고 예상으로는 0.2%만 상승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걸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연간으로는 CPI가 3.4%까지 반등이 나와서 역시 예상치 3.2%를 제껴버리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미국은 연말에 아니 유가도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증거로다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도로 소문자 V자 반등을 하면서 연준의 긴축 효과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괘씸하겠죠. 왜 헬스장 가보면 그런 데 있잖아요. 헬스장이 이제 목표 체중 달성 못 시키면 우리는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정말 무서운 곳에 내가 다니는데 평소 이제 트레이너분한테 빡세게 막 PT 받으면서 살이 쭉쭉 빠지고 있었어. 근데 연휴 지나고 나니까 몸무게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면서 요요가 나타났어. 그럼 이제 그 트레이너가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이러고 어디 가만 놔두나 보자 이렇게 무섭게 이제 달려드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뉴욕 증시 마감 3대 지수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고 나스닥은 뭐 겨우 정말 간발의 차로 플러스 양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선방인 게 CPI가 간밤 미국 개장 전에 딱 발표되자마자 정말 미국 선물 지수 폭포수 같은 매도세가 쏟아졌고요. 페드와치 연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쭈구리 신세가 됐었죠. 그런데 새해 들어서 계속 시어머니급 잔소리를 내뱉던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보라고 내가 요즘 계속 인플레 둔화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지 않았냐. 오늘 CPI 보니까 딱 내가 말했던 그 어조에 맞게 아직은 언제든 다시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자고 내가 그런 취지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CPI가 연말에 갑자기 반등이 나온 만큼 대신 연초에는 또 기고 효과로 그만큼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토마스 바킨이 말한 아직은 불안정하다는 뜻이 반드시 위로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밑으로도 불안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페드와치 3월 금리 인하 확률도 다시 오후 들어서 70%대로 치고 올라오면서 12월 CPI는 이제 과거지사다. 이제 3월 20일 FOMC 전에 1월, 2월 CPI가 꺾이면 된다. 이런 근자감이 또 출현을 한 거죠. 원래 이제 연예 대상도 봄, 여름에 아무리 드라마 시청률 대박 쳐도 소용없다. 결국 시상식은 연말이니까 가을, 겨울에 히트 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3월 FMC가 3월 20일이니까 1월 CPI가 2월 13일 그리고 2월 CPI는 3월 10일 이렇게 이제 잡혀 있으니까 이때 훅 떨어지면 된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저렇게 높았으니까 그만큼 1, 2월에 더 많이 떨어질지 누가 알겠냐? 이런 기대감이 결국 뉴욕 증시 막판에 매수세를 불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를 또 말씀드리면 일단 간밤에 주가가 3% 추가 급락하면서 지난 11월부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멤버로 이제 연말 산타랠리까지 테슬라 쭉 올려놨던 거 올해 들어서 지금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먼저 오늘 테슬라의 뺨싸다구를 후려갈긴 이슈 하나랑 기분 나쁘게 어깨빵 툭툭 치고 나간 왼쪽 어깨 이 이슈 두 개, 총 세 개의 악재가 있었는데 먼저 뺨싸다구급은 뭐냐면은 미국 렌트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헐츠라고 있죠. 우리 이제 미국 가면 그 노란 간판 공항 같은 데 막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가졌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장사 잘했냐 못했냐 요걸 얘기하는데 자기네가 비용이 높았다는 이유를 전기차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헐츠 그 렌트카 고객들 중에서 전기차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았고 또 그 전기차는 수리비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훨씬 비쌌다고. 그래서 이런 전기차 수리 비용 뭐 결국 이게 다 유지 비용인데 이게 자기네 헐츠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고 이렇게 일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로 올해는 자기네 헐츠 렌트카에서 전기차를 확실히 줄일 것이고 이미 작년 연말에 2만여 대의 전기차를 매물로 내놨다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 전기차 줄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련된 자금으로 내연기관 차를 더 늘리는 데 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헐츠의 렌트카 비중에서 전기차가 11%인데 이 중에서 80%가 테슬라 차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테슬라의 뺨싸다구 같은 소리였던 거는 비중은 11%밖에 안 되는데도 유지비가 수리비하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전기차를 매각을 전체 한다, 줄인다. 근데 그 전기차 10대 중에 8대가 테슬라다. 이게 완전히 뭐랄까 한마디로 그냥 테슬라는 대중화 내지 범용으로는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소리죠. 근데 또 이게 약간 그 변수도 있는 게 아마도 렌트카 이용하는 그 사람들 고객들은 이제 장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타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이제 평소에는 우리 동네에 충전소도 별로 없고 그래서 테슬라 탈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 기회에 렌트 한번 해가지고 밟아보자 이런 좀 충동적인 운전 스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크다 보니까 운전도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겠죠. 근데 그러다 사고 나면은 이제 전기차는 어디 이제 도로 상석 같은 데 치고 올라가면서 밑에 배터리 팩 깨지면은 거의 뭐 폐차가 수순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 비용도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 헐츠가 창립 연도가 무려 1918년도야. 지금 렌트카로만 업력이 120년이 넘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그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빅데이터가 쌓여 있었겠습니까? 고객 데이터만 봐도 뭐 나이대별, 인종별, 그리고 체형별, 뭐 성별 뭐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는 뭐 이제 ABS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같은 데가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공항 내에서는 렌트카 고객 비중 압도적 1등이니까 하여튼 뭐 해외 고객들한테도 인지도가 1위라는 거죠. 그럼 렌트카에 있어서만큼은 뭐가 돈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기업에서 전기차로는 아직까지 장사 못 해먹겠다고 앞으로는 비중 더 줄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다음 이제 테슬라의 왼쪽 어깨빵을 했던 이슈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해외 공장이 딱 두 곳 있는데 하나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또 하나는 독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인데 이 중 독일 그 공장이 1월 29일에서 2월 11일까지 2주간 공장 문을 닫을 것이라고 공지가 나왔는데 이유가 지금 홍해에 그 수혜주나 무력 봉쇄로 인한 부품 공급 차질 때문이라고. 이제 이것도 결국 테슬라가 작년에 그렇게 할인 판매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부품이고 생산이고 하여간 재고를 쌓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잠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뿐인데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빠듯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다음 이제 테슬라의 오른쪽 어깨빵을 때린 게 뭐냐면은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완전히 월가 헤지 펀드들한테 그냥 지령을 내리는 식으로다가 야 테슬라 숏 비아디 롱이다 이렇게 후려쳐버린 건데 먼저 테슬라는 투자 의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 그러니까 팔라는 소리죠. 매도죠. 거기다 목표가로 150달러 지금 227달러도 지난 11월 이후 두 달 만에 최저치인데 여기서 30%가 넘게 더 빠진다고 이렇게 번스타인이 콜했고 반면에 중국 비아디는 투자 의견도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홍콩 달러 334달러면은 지금 홍콩 달러로 비아디가 테슬라하고 비슷한 200달러 초반대인데 이게 앞으로 비아디는 50%의 업사이드 즉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제 빨아준 거죠. 근거는 전기차 업계에서 최고의 비용 통제가 가능한 게 바로 비아디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이자 미국 증시의 에코프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알도 간밤에 또 급락인데 여기도 이제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지난 연말 상승분 도로 다 까먹고 그냥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이유는 칠레 북부 광산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그 앨범알이 확보한 염호가 봉쇄되고 외부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이제 배후에는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보상 문제로 지금 생산단지로 연결되는 진입로 6개를 완전히 그냥 차단해버리고 시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도 그 경주 그 방패장의 그 갈등이랑 용산 재개발 앞두고 결국 참사가 났던 그런 것도 다 봤었지만 이것도 좀 비슷하죠. 서로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좀 돈 좀 된다 싶으면 거기 또 무슨 단체나 협회가 귀신같이 알고 들러붙어 가지고 하여튼 걔네들 끼면은 그냥 벼랑 끝으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주민들이 순수하게 단체 조직해서 협상하게 놔두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또 이제 예전 식민지 시대 그때처럼 기업들이 헐값에 이제 털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서 그러니까 진정한 서민들의 편은 같은 서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편 들어준답시고 손 내밀면 절대 잡지 마세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 이용해서 지 이득 챙기려는 사기꾼 아니면 가치도 없는 거 나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장사치.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대만 총통 선거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만은 미국이 선정한 칩4 동맹 여기 이제 한미일대 이 나라 중에 한 국가인 동시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라이벌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총통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본격적인 대만 흡수 통일의 야욕을 드러내고 나서 첫 선거라는 점 때문인데 일단 현재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민주진보당 소속이고요. 대표적인 뭐 반중 내지는 대만의 독립을 수호하겠다 이런 인물이었고 이제 이걸로 4년 전 그 2020년 당시 득표율에서 57.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근데 임기가 올해 이제 2024년 5월까지라서 이번에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당선자가 이제 5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만 신임 총통 취임이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중국은 이번에도 또 중국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면은 취임식 전에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바로 내일 토요일 대만 총통 선거 바로 다음 날 일요일에 결과하고 상관없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대표단 5명을 대만에 파견하겠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까지 또 했습니다. 그다음 이번 대만 총통 선거를 둘러싼 금융시장 주변의 긴장도 만만치 않은데 우선 가치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지난해 대만 TSMC 주식을 반년 만에 전량 매도 치면서 가치 투자 개나 줘버려. 뭐 속으로는 그랬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장기 투자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팔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TSMC는 미국이 야 니네 반도체 팔아먹으려면은 친미냐 친중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이런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칩4 동맹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TSMC 공장을 세우되 현재 있는 중국 TSMC 공장은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단 가르마를 탔고요. 자, 현재 3명의 후보가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3명 중에 2명이 의사 출신입니다. 최근 이제 투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일단 1위는 여당인 민주진보당, 일명 민진당이자 대만 독립을 수호하는 수호자를 자처하는 라이칭떠. 이 사람이 이제 의사 출신. 그다음 이제 2위는 경찰청장 출신으로 소속 정당 이름부터가 중국 국민당. 거의 중국 공산당하고 이름이 이제 비슷한데요. 하여튼 여기 소속의 허우유이.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친중에다가 부자 증세를 내세우는 약간 진보적인 인물. 특히 이제 대만이 보다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어떤 협력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발언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뭐 중국에 반드시 흡수 통일 당하는 그런 아이디어 말고 대만이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이나 다른 이제 강대국들과 이제 경쟁을 본격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다음 이제 현재 지지율 3위는 역시 또 의사 출신이고 소속 정당은 대만 민중당, 일명 대중당의 커원쩌 후보. 이분은 약간 그 요즘 세대 그러니까
그 젊은 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인스타 팔로워가 150만 명에 달한대요. 그래서 정치 성향은 중도지만 중국과의 통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일단 세 사람 중에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허우유이 중국 국민당. 근데 이 두 사람의 지금 격차가 3%포인트 정도로 최근에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진당 라이칭더가 예상대로 대만 총통에 당선될 경우를 우리 금융시장에 대입하면 일장 일단 중에서 일장 장점은 대만의 경제 외교 정책은 지금대로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반도체의 경우는 현재 민진당이 추진하고 있는 2030년까지 1나노미터 달성 이 목표가 이제 강화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는 좀 큰 도전이죠. 하지만 미국은 칩4 동맹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만에서 뭐 기술력이든 뭐든 하여튼 적당히 계속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기는 초이스다. 그럼 이제 민주당 라이칭더 이 당선에 따른 일장일단 중에서 단점 하나는 뭐냐? 바로 이럴 경우 중국의 도발 우려가 커진다. 요겁니다. 이럴 경우 이제 미국은 여러 면에서 더욱 대중국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죠. 이게 그럼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미국이 역시 우리나라 기업 키워야지 하고 인텔에 더 집중하면서 우리까지 또 견제를 할 수도 있죠. 다음 이제 지지율 2위인 중국 국민당 허우유이가 이변을 일으키면서 대만 총통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시진핑이 제일 뿌듯해할 거고 중국은 이 대만 TSMC랑 반도체 산업을 인질로 잡고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들 공산이 크죠. 그러면 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또 호재인데 아니 그럼 가만 있어봐. 결국은 그럼 워런 버핏이 작년에 TSMC 주식 올팔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수혜주로 우리 삼성전자 아니면 적어도 인텔이라도 반도체주를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샀단 말이죠. 하여간 분명한 거는 이번에 대만 총통 누가 되더라도 반도체만큼은 절대 헤게모니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어떻게 이제 쓰리 쿠션으로 대만을 때리는가 이걸 또 계산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 뭐 이번 실적 실망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긴 했지만 결국은 대만 TSMC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으로만 완전히 선택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 이런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K 반도체 기업들이 대안으로서 미국, 중국 양쪽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계 하우스뷰는 올해 삼성전자 목표가 대부분 9만 원 후반대에서 최대 10만 5천 원까지 콜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일단 대만 총통선거 결과는 내일 토요일 오후 4시가 거기 투표 마감이고 이제 대만이 우리하고 시차가 1시간 나니까 우리 시간 토요일 오후 5시에 투표 마감과 동시에 여기도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이제 자정 전에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금 중동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어제 그 수에즈 운하를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미군 함대의 대규모 함포 사격을 갈겼고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미 영연합군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에어스트라이크로 조지니까 다시 그 후티 반군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폭격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참전하냐 마냐라고 또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라크나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저렇게 대만 선거를 앞두고 뭐 미국 사절단을 파견한다 여기 바이든의 어떤 입장문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신경이 분산돼 있을 때 역시 미 군의 전력도 분산시킨다는 전략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또 중국의 시진핑이 매우 좋아하면서 팝콘을 준비하고 있겠죠. 만약에 중동에서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면전에 돌입하면은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미국 군사력이 그 중동의 홍해랑 동아시아 대만 해협을 동시에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가능은 하겠는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시진핑이 이때다 하고 그냥 홀라당 대만을 가서 먹어버리지는 못하겠지만 바이든 입장에선 지금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한미일 동맹까지 이거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정치 생명과 바이든 부자의 감옥행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군사 외교 면에서 제대로 된 성과 만약에 못 내면 진짜 더 이상은 바이든 물러설 것이 없는 절박한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다음 주 월요일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 겸 공휴일입니다. 아, 이런 때 뉴욕 증시가 아예 선물까지 다 휴장이면 우리 K 증시는 또 방황을 하고 아노미 상태, 질풍노도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다 팔아치웠던 이런 서운한 매도세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미국이 저렇게 마틴 루터킹이든 라이온킹이든 버거킹이든 스무디킹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버스커 택시커 오토바이커든 하여튼 뭐든지 간에 하여튼 뉴스가 중요한 게 터지면 곧바로 영상 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